쏟아지는 비를 피해 찾아갔던 짧은 처마 밑에서 아슬아슬하게 등 붙이고 서 있던 여름날 밤을 나는 얼마나 아파했는지, 체념처럼 땅바닥에 떨어져 이리저리 낮게만 흘러다니는 빗물을 보며 당신을 생각했는지, 빗물이 파놓은 깊은 골이 어쩌면 당신이었는지, 7월의 밤은 또 얼마나 많이 흘러가 버렸는지, 땅바닥을 구르던 내 눈물은, 지옥 같았던 내 눈물은 왜 아직도 내 곁에 있는지, 7월의 길엔 언제나 내 체념이 있고 이름조차 잃어버린 흑백 영화가 있고 빗물에 쓸려 어디론가 가버린 잊은 그대가 있었다. 여름날 나는 늘 천국이 아니고 7월에 나는 체념뿐이어도 좋을 것. 모두 다 절망하듯 쏟아지는 세상의 모든 빗물. 내가 여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허연 시인의 시 7월을 읽어드렸습니다. 7월을 생각하면 제일 먼저 빗소리가 떠오르는데요. 세상 모든 물이 다 쏟아지는 것처럼 퍼붓는 장마의 빗소리를 들으면 한때는 소중했지만 시간의 흐름 속에서 흩어지고 옅어진 우리 기억 속의 숱한 인연들이 생각나곤 합니다. 천국이자 지옥이었고 체념이자 열망이었던 숱한 인연의 기억들. 어쩌면 그들의 또 다른 이름은 사랑이 아니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문학라디오 문장의 소리입니다. 아름답다. 어느새 여름이 도착했구나. 오늘은 또 어떤 핑계로 너에게 만나자 말해볼까. 너는 알까, 내가 널 좋아하는 걸. 사실은 꽤 오래됐지, 처음 만난 날부터. 문학라디오 문장의 소리. 안녕하세요. 저는 DJ 최진영입니다. 새 책을 낸 작가를 모시고 작품을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지금 만나요 시작합니다. 오늘 손님으로는 서윤후 시인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름을 좋아하고 겨울을 싫어하는 서윤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혹시 여름에 태어나셨어요? 아니, 그건 아니, 겨울에 태어났는데요. 네. 여름을 좋아해서. 네. 그렇죠. 지금 좋으시겠어요? 아, 네. 그러면? 이제 전성기가 왔습니다. 아, 네. 축하드립니다. 서윤우 시인님 소개를 드릴게요. 2009년 현대시 신인 추천으로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고요. 편애신 시집으로는 어느 누구의 모든 동생, 효가저택, 소소소가 있으며 산문집 방과후 지구, 햇빛의 입자, 만화시편 구체적 소년 등을 출간하신 바 있습니다. 제19회 박인환 문학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최근에 무한한 밤 홀로 미러벌컨에라는 시집과 그만두길 잘한 것들의 목록 에세이를 내셨어요. 네. 시집과 에세이를 거의 비슷한 시기에 내신 거죠? 네. 많이 바쁘시겠어요? 아, 네.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 네. 이제 출간 일정이 어쩌다 보니까 겹치게 되었고요. 네, 네. 그래서 모든 일에 두 배의 기쁨이 있으리라 생각하며 네. 바쁜 일정을 잘 소화하고 있습니다. 이 두 책을 보면 그냥 형제 같기도 네. 하겠다. 그러면 네. 같은 시기. 아, 네. 오늘은 이 두 작품집을 놓고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시집 무한한 밤 홀로 미러벌컨의 이야기부터 해볼까 하는데요. 시집 제목이 참 독특해요. 그 시집 속에 있는 동명의 시가 있죠. 무한한 네. 밤 홀로 미러벌컨에라는 네. 이 시집 제목을 정하게 되신 계기라면 어떤 걸까요? 일단 편집부에서 추천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이제 제가 고른 제목 중에 하나였고요. 네. 그냥 가장 저의 어떤 형상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 이 문장을 가지고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제목을 이제 내밀었고 편집부에서도 흔쾌히
오케이를 해서 이 네. 제목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표지 색감이랑도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아, 네. 네. 표지 색감도 제가 정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제가 색을 뽑아가지고 아, 그러시구나. 드렸고. 뭐 이뻐요, 너무. 아, 네.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 표지의 보랏빛과 네. 이 제목 글자의 핑크일까요? 이런 것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무한한 밤 홀로 미러볼 켜네라는 시에 대해서도 네. 좀 얘기를 해주신다면. 이 시는 원래 제목이 리메이크라는 제목의 시였어요. 네. 근데 시집을 수정하면서 원고를 수정하면서 이제 제목이 바뀐 케이스인데 네. 이 시는 이제 제가 김한선 씨를 보면서 썼던 시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네, 그러니까 직업적으로 어떤 자신의 한계에 다다랐을 때 그리고 그것을 이어가려고 하는 어떤 마음과 어떤 장인 정신 같은 것들 네. 그런 것들을 좀 이제 모티브로 삼아서 썼던 거고요. 제가 이제 시를 이제 쓰다 보니까 시를 이제 앞으로 얼마나 쓸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종종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런 어떤 이미지를 이제 빌려와서 쓰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너무 오랜 시간이 있으신데, 근데, 그니까,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 젊은 시인님께서 네. 그런 거를 상상하시면서 쓰시니까 훨씬 네. 더 새로운 감각의 시가 나올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시인님의 시 발광고지 중에 네. 일부를 읽어드릴게요. 또 아름답기 위해 사라지는 것들. 그리고 누가 되는 슬픔 중에 한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슬픔에게서 재주가 늘어나는 것 같아. 모모제인이란 시 중에 일부도 읽어드릴게요. 그렇게 우리는 다른 얼굴로 만나서 같은 표정으로 헤어지는 사이가 된다. 조금씩만 읽어드렸는데 첫 시집 어느 누구의 모든 동생은 상처의 기록을 찾아 나서는 여정이었다면 이번 시집에서는 상실과 슬픔을 읽어낸 여정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 시집 묶으시면서 특히 신경 쓰신 부분이나 아니면 뒤늦게라도 내가 이런 시를 썼구나라고 깨닫게 된 지점이나 그런 거 있으세요? 후자에 가깝고요. 내가 이런 시를 썼었구나. 네. 근데 이제 그 편집자 선생님께서 보도자료 같은 걸 이제 쓰시잖아요. 그걸 봤을 때 슬픔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온다, 이 시에서. 네네. 근데 저도 생각해보니까 정말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그냥 슬픔을 기록한 것에 불과할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근데 이 시집이 좀 슬픔이 어떤 더 좋은 것들을 길러내는 과정이었으면 좋겠다. 이를테면 슬픔 뒤에 찾아오는 어떤 희망이나 그런 회복 같은 시간들을 말하는 시집이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뒤늦게 이제 어떤 정의를 내린 것 같아요. 시는 이미 다 써놓고 네, 그런 맥락으로 읽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마지막까지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정말 그런 거 느꼈어요. 그냥 슬픔이 아니고 회복으로 가는 슬픔이랄까? 그러니까 약간 되게 고요한 전쟁 같은 느낌에 주는 시들이 많았는데 네. 그 끝이 그냥 전쟁이 아니었던 거죠. 뭔가 좀 더 회복으로 가는 느낌? 그런 시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서윤호 시인님의 무한한 밤 홀로 미러볼 켜네 이렇게 사서 읽으시면 네. 저희가 하는 말을 다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시집에서는 여름, 겨울, 춥다, 한여름, 눈보라 등 계절감을 느끼게 하는 시어들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여름을 좋아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시를 쓰실 때 그런 계절감에도 신경을 쓰시는 편인가요? 계절감을 좀 많이 신경 쓰는 것 같아요. 그냥 시 쓸 때뿐만이 아니라 그냥 저라는 사람 자체가 어떤 계절에서 어떤 삶을 좀 감각하고 어떤 생활의 리듬을 좀 만들어가는 사람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래서 굳이 이유를 붙이자면 여름이 좋은 이유를 그러니까 단순해요. 여름은 덥고 겨울은 춥잖아요. 그리고 여름엔 해가 길고 겨울엔 짧죠. 네. 제가 마주하는 이제 세상 풍경은 보통 퇴근하는 6시에 시작된단 말이죠. 네. 그러면 겨울은 너무 깜깜해서 손해보는 느낌이 들어요. 여름에는 아직도 이렇게 밝잖아 이런 마음. 그러니까 여름이 주는 어떤 생기, 활기 같은 것이 겨울에 비해서 더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맞아. 여름을 좋아한다고 많이 떠들고 있습니다. 에너지감이 다르죠. 네. 맞아요. 되게 활기가 지금 확 느껴졌습니다.
이번 시집 속에서는 시인님 특유의 감정선이 매력적으로 드러난 식구를 적지 않게 찾을 수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오늘 저녁이 어느 시대인지 모르고 라는 시 중의 일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자는 잠이라도 좋으니 장난감 기차는 멀리 흘러가거라. 풀벌레 실컷 우는 저녁 속으로 들어가 사랑은 계속 뒤섞일 테니 가장 아름다운 범벅이 될 테니. 그리고 공범이라는 시 중의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관역 앞에 쏟아져 버린 화살이 되어 부러지더라도 희미해지지 말자는 약속을 해요. 이 두 시에 나온 아름다운 범벅이라는 식구라든가 부러지더라도 희미해지지 말자는 약속을 해요. 라는 이런 부분이 참 인상적이었는데 이런 문장은 어떻게 탄생하는 건가요? 네. 저는 사실 이제 최진영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뭔가를 이렇게 의도하고 쓴다기보다는 쓰고 보니까 이제 그런 그쵸. 의미로 다가올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저는 약간 어떤 시에서 사랑을 상정할 때 어떤 연인이나 이런 것보다도 관계라는 어떤 범위 안에서 사랑을 좀 정의 내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쓴 문장들도 어떤 친구 관계, 뭐 연인 관계뿐만이 아니라 가족, 그러니까 내 안에 축적되어 있는 여러 관계들을 이렇게 해집다 보니까 좀 감정선이 좀 더 예민해지고 예리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 문장들을 이제 쓴 것 같다고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공범이라는 시도 정말 좋았거든요. 네. 공범은 어떻게 쓰시게 되셨어요? 공범은 그냥 청탁이 와서 썼는데 네. 그때 당시에 시집이 이제 나오고 나서 첫 시집이 나오고 나서 이제 좀 스스로 혼란 상태에 네. 있었을 때였던 것 같아요. 뭐 그 다음 세계에 대한 고민도 하고 지금 이 바쁜 일상을 또 탐독하기도 하고 그런 혼란스러운 시기에 뭔가 어떤 관계성에서 좀 거리감을 가지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을 때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멋있게 헤어질 수 있을까 이런 상상을 좀 하면서 그런 걸 썼는데 결국엔 그게 제 자신에게 하는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뜸해지자는 이런 제안 같은 것들도 사실은 되게 상실감이 가득한 안 보이기도 하지만 또 떠나야만 또 도착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그렇죠. 썼던 시였던 것 같아요. 되게 멋있는 이별의 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헤어질 수 있다면 참 좋겠다. 네. 생각을 하게 된 시였습니다. 서현우 시인님은 작품뿐만 아니라 삶을 궁금해할 독자분들을 위해서 막간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다이어리를 쓰듯이 일상을 블로그를 통해 공유하고 계세요? 네. 언제부터 어떤 연유로 블로그를 통해서 이렇게 소통을 하게 되셨는지. 블로그는 아마 등단하고 나서부터 쭉 했으니까 11년 정도 한 것 같고요. 오래 하셨네요. 네. 블로그를 특별히 하는 이유는 그런 것 같아요. 적당히 나만의 공간도 필요하지만 또 적당히 누군가가 봤으면 하고 그 애매한 그 지점의 플랫폼 중에 가장 이상적인 게 블로그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렸을 때도 숙제로 이제 가족 신문 같은 거 만들려고 하면 최대한 화려하게 꾸며서 사람들이 주목할 수 있게 했던 것 같아요. 그 안에 내용은 별거 없지만 그러니까 결국엔 누가 봐줬으면 하는 마음과 또 숨겼으면 하는 어떤 마음이 충돌할 때 가장 이제 협정할 수 있는 그 플랫폼이 이제 블로그였던 것 같아요. 그 블로그에 최근에 고양이 키우게 되셨다는 네, 글도. 맞아요. 고양이 이름이 뭐예요? 희동이고요. 희동이? 네. 하얀색이에요? 네네. 제가 본명이 현동인데 어쩌다 보니까 동자 돌림이 됐고 그럼 네. 제가 지은 이름은 아니고 이제 이 고양이를 이제 유기영 시인 부부가 구조를 했는데 네. 이제 제가 이사를 가면서 이제 키울 여건이 이제 돼가지고 제가 이제 입양을 하게 되었어요. 희동이. 네. 너무 귀엽다. 네, 보고 싶네요. 잘 지내고 있나요? 네. 집사와의 관계는 괜찮나요? 지금 친해지고 있는 중에 이제 한 달, 두 달밖에 안 돼가지고. 그렇구나. 네. 네. 희동이 안부 다음에 만나면 여쭤보겠습니다. 네. 서은우 시인님은 시인이시지만 그 외에 또 여행 산문집, 만화시 등 다양한 장르의 글을 쓰고 계세요. 네. 어떠세요? 에세이를 쓰실 때, 시를 쓰실 때 각각의 매력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사실 그 어떤 장르를 쓸 때마다 어떤 마음가짐을 갖는지에 대한 질문들을 사실 많이 받았었는데 사실 그때마다 대답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 뭐 인간은 그런 변하는 존재니까요. 네, 근데 오늘 이제 생각해본 대답은 저는 약간 같은 마음으로 쓰는데 결국에는 항상 원점은 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산문도 결국에는 시에서 하지 못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또 산문에서도 할 수 없는 이야기를 다시 시로 가져와서 하게 되고 약간 이런 굴레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다른 장르와 협업을 통해서 시도 산문도 내가 방 안에서 혼자서 할 수 없었던 어떤 메시지나 이미지 같은 것들을 다른 대상에 구현을 하게 될 때 어떤 그 다음 터널이 열리는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시를 좀 가까이 사람들이 읽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썼다기보다는 그냥 저를 위해서 협업 같은 걸 많이 한 것 같아요. 제 다음 세계를 보여주고 싶어서. 네. 그 나를 위한 글을 쓰는 게 네. 결국에는 타인에게도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런 느낌을 저도 많이 받거든요. 네. 쓰는 사람이 너무 괴로움에 차서 쓰는 글을 독자도 괴롭게 하는 것 같고 맞아요. 네, 그런 느낌이 또 듭니다. 네. 그럼 이 질문에 이어서 이제 에세이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네. 이번 산문집 그만두길 잘한 것들의 목록을 내시면서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만두길 잘한 것들의 목록은 어느새 제가 사랑하는 것들에 대한 고백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이번 에세이 펴내게 된 계기와 이 방금 읽은 문장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제가 이제 그 이전에 냈던 산문집이 햇빛의 입자라는 산문집인데 네. 거기 양력에 제가 그만두길 잘한 것들의 목록을 쓰고 있다라고 적었어요. 그 이유는 저도 모르겠어요. 뭔가 스스로의 선언이었던 것 같아요. 책이 인쇄되면 뭐라도 쓰겠지 이런 마음으로. 근데 이제 어느 날 친구가 태국 여행지에서 사온 수제 노트를 저한테 건넸어요. 네. 되게 허름하고 이렇게 재활용된 용품으로 만든 노트였는데 그 선물이 좋았다기보다는 선물을 건네면서 했던 말 그러니까 너라면 이 노트를 기쁘게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말을 했는데 그 말이 좀 마음에 들고 너무 좋아서 거기에 이제 뭘 적어볼까 생각을 하다가 항상 우리 노트에는 투두 리스트 뭐 해야 할 거 뭐 앞으로 일정 이런 것들만 적으니까 이제 이 노트에는 그러면 내가 이제 그만뒀던 것들을 한번 써볼까 그냥 이런 마음으로 이제 시작을 했어요. 정말 노트를 빼곡하게 채우면서 메모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다 너무 사랑했던 목록들인 거예요. 그런 이제 교차점이 생기면서 이제 책이 된 것 같아요. 그러시구나. 그 시도 솔직한 장르지만 에세이는 좀 더 자신의 경험과 이야기를 하게 되잖아요. 네. 이번 책 엮으시면서 독자에게 드러내기 힘들었던 목록 있으셨어요, 혹시? 저는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에세이가 꼭 솔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자기 이야기를 이렇게 욕망처럼 드러내는 걸 좋아하지 않아서 어쨌거나 산문을 쓸 때에도 꼭 사람들에게 솔직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항상 가지면서 써요. 그리고 이번에 수록된 산문 중에도 그 심리 상담을 받은 내용이 있는데 그것도 제가 전부 각색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겪었던 이야기를 이렇게 글로 옮길 때 자기 검열 같은 것들이 또 심해지고 꼭 그것이 내가 경험한 실제를 기반으로만 하고 있다면 어떤 정서나 이런 것들만 기반으로 하고 있고 좀 전달될 때 다른 내용이 되더라도 전 상관이 없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번에 좀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시인님 말씀 듣다 보니까 저도 드는 생각이 그러니까 나의 의지와 무관하게 내가 과연 솔직할 수가 있나? 라는 생각도 들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제가 에세이라고 써도 이건 가공이 될 수밖에 없고 맞아요. 나도 나의 솔직한 마음을 모르고 네, 솔직한 글이 가능할까라는 생각도 또 맞아요.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가장 행복했던 목록이 있다면? 행복했던 목록? 드러내기에 가장 행복했던 목록? 사실은 그 일기 쓰기의 부끄러움이라는 이제 꼭지가 두 번째 꼭지로 나오는데 네. 사실 저는 블로그를 한다는 말이 욕처럼 들리거든요. 뭔가 왜요? 블로그 하세요 이런 말이 좀 저한테 약간 치명타였어요. 왜냐하면 뭔가 은밀하고 뭔가 취향이 좀 남다를 것 같고 이런 이제 선입견들로 하여금 나오는 이제 질문들이었기 때문에 제가 들었던 것들은 32살의 남자가 일기를 쓴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뭔가 너무 징그럽고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일기로 된 문학도 좋아하고 일기를 쓰는 사람을 좋아하고
이렇기 때문에 좀 고백을 정말 하면서 썼던 것 같아요. 일기 쓰기의 부끄러움을 이제 그만두고 난 일기 쓰는 걸 좋아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일기 되게 매력적이죠. 네. 네, 저도 일기 쓰는 거 좋아하고 일기 쓰는 사람도 좋아합니다. 꽃 정기구독을 했다가 취소했다던가 빈티지 옷 쇼핑을 즐겼다가 소비의 과함을 느꼈다던가 침대 머리맡에 책을 가지고 오지 않겠다는 결심을 했다던가 하는 그 내용의 글들을 보면 그 시인 서연우를 넘어서 인간 서연우를 들여다본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지금 어떠세요? 혹시 그만두기를 후회하는 거 있으세요? 내가 이건 괜히 그만뒀다. 일단 그 침실을 노페이퍼 존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 생각을 제가 늘 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이제 진짜 오랜만에 책을 가져와서 읽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책은 이렇게 누워서 보는 게 제맛이지. 약간 이런 내는 뼈 아픈 후회를 좀 했던 것 같고 근데 실제로 이게 100% 정확하게 지켜지는 것들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언젠가 길거리에서 너무 예쁜 빈티지 옷을 보면 사게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네. 그런데 이 목록이 저를 붙잡는 어떤 목록이 되는 게 아니라 좀 제 다음을 좀 열어주는 어떤 목록이었으면 하는 마음인데 그쵸. 어쨌든 후회를 좀 한다면 침실에서 책 읽는 것을 포기한 거. 네. 좀 더 유연하게. 네. 유연하게 이렇게 네. 딱 잘라서 하지 말고. 네, 딱 잘해주지 마시고 자유로운 네. 네, 포기의 목록이 네. 되면 어떨까 하는 일단 행복해야 되니까. 네, 그렇죠. 저는 그리고 또 이 시집 이야기로 돌아가면 시인님의 시 중에서 좋은 시들이 되게 많았는데 내가 되지 않는 것들이란 시도 네.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네. 그 시에 대한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시를 쓸 때 오히려 좀 솔직함을 항상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시를 쓸 때에는 정말 좀 솔직한 마음으로 썼던 것 같고 그러니까 난데 내가 아니고 내가 될 수도 없고 근데 나인 이런 이상한 추상적인 어떤 개념에 휩싸이면서 이 시를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출퇴근하면서 주로 버스에 있는 시간이 너무 길고 버스에서 보는 풍경도 너무 많고 그러다가 우연히 이제 혼자만 남게 된 버스를 탔던 적이 있었는데 그런 장면들이 이제 딸려오면서 자연스럽게 내가 되지 않는 것들에 대해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뭔가 그 시를 읽으면서 약간의 어떤 따뜻함과 자유로움이랄까요? 그런 걸 느낄 수 있어서 되게 좋았어요. 그 초절기교라는 시도 너무 좋았거든요. 네. 그 시 이렇게 보다 보면은 이제 시시하게 소멸해가는 것을 보라. 이렇게 점점점점점점 있고 그것이 이 악물고 어떻게 커져 나가는지를 보라. 이 부분에서 저는 한참을 정말 머물러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시에 대해서도 시인님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었어요. 제가 아마 이번 시집을 묶으면서 제 스스로 제일 많이 되뇌었던 말 중에 하나가 선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문학이 선언이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어떤 현장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것 외에도 그냥 이 선언이나 외침이 누군가에게 다가간 어떤 채널로서의 선언인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 시를 쓸 때에도 그러니까 이 악물고 어떻게 커나가는지 보라 이런 말을 하기 전까지 이제 나를 생각해 봤을 때 그동안에 이제 어떤 안간힘을 쥐고 있는 것으로도 급급했던 삶이었다면 이제 내가 이것을 어떻게 길러내는지 보여줄게 약간 이런 좋았어. 선언을 했던 것 같아요. 소름이 쫙 돋았어요. 정말 지금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너무 좋았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지금만 나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낭독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시인님께서 직접 골라오신 작품을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어떤 시를 읽어주실 건가요? 저는 시집에 수록된 누가 되는 슬픔이라는 시를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시인님의 낭독 들어보겠습니다. 누가 되는 슬픔. 슬픔에게서 재주가 늘어나는 것 같아. 녹슨 대문 앞을 서성거리는 사람을 글썽거린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지. 망설이던 말이 발을 절며 다가와 매일 낭떠러지에 있다고 나를 종용하고 이제 등에 몰두하자는 말을 했지. 두 눈동자의 주름을 펼치며 바라보자고 했지. 그러나 너무 많은 슬픔이 기성품이 되어 집에 돌아온다.
누구나 붙잡고 말하게 되는 말은 헝겊이 모자란 세계로 출국하고 바닷바람 머금은 손수건을 선물하지. 이 모르는 슬픔이 움직이는 이유를 잠깐 떠들고 싶다. 비행운의 연기력처럼. 포로의 잠꼬대를 닮은 위로만 해댔지.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슬픔은 등에 업고 가려고 해. 그 끝이 어딘지 모르지만 헤맬수록 정확해지는 그 주소로 향하려고 해. 슬픔의 묘기가 나를 흉내낸다. 눈물을 훔치던 네가 어디까지 이야기했었는지 되묻고 나는 처음부터 다시 이야기해달라고 간청한다. 슬픔이 이렇게 반복된다면. 감사합니다. 네. 이 시를 골라주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냥 이 시가 이 시집에 좀 정수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스스로. 이 시를 토대로 이 시집이 궁금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네. 고르게 되었습니다. 네, 슬픔입니다. 네. 서현우 시인님의 시집 무한한 밤 홀로 밀어볼 겨네 많이 사랑해주세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만나의 마지막 코너 마이 페이보릿 해보겠습니다. 네. 요즘 시인님께서 좋아하시는 거 말씀해 주시는 코너예요. 혹시 뭐 좋아하시는 거 있으신가요? 좋아하는 거. 사실 저는 좋아하는 게 되게 많았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런 산문집을 낸 것처럼 조금 이제 선별하는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떤 것을 집중할 것인가 선택해서 그런 것을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저는 이 시집을 냄과 동시에 이사도 하고 뭔가 고양이도 키우게 되고 환경이 되게 갑자기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제 화두는 퇴근 후의 일상이거든요. 퇴근 후 일상? 네. 퇴근 후의 일상을 뭐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네. 제가 지금 가장 주목하고 있는 이제 저의 어떤 타임라인이 퇴근 후의 일상이에요. 정말 까딱하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자거든요. 밥 먹고 씻고 하면 네. 잘 시간이니까. 네. 네, 제가 좀 그것들을 효율적으로 쓰고 싶다는 생각을 해서 뭐 일본어 공부도 하고 책도 읽고 원고 마감도 하고 되게 바쁘게 이제 시간을 쪼개서 쓰는 법을 좀 배우고 있어요. 그러려면 체력이 중요하고 끈기와 의지가 중요하고 네. 이런 것들을 좀 배우는데 그 시간에 대한 절박함 때문인 것 같아요. 나한테 이제 이만한 시간밖에 없어 라는 생각을 할 때부터 이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될까 하는 고민을 했고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은 이게 숙제인 것 같아요. 네. 정말 저 같으면 아무것도 안 할 것 같은데. 네, 저도 아무것도 안 한 시간이 길었는데 네. 제 기질 자체가 뭔가 아무것도 안 했을 때 좀 더 나락으로 떨어지는 스타일이어서 그러니까 진짜 좀 부지런하신 것 같아요. 네. 그 되게 이른 나이에 네. 데뷔를 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10년이 훌쩍 지나가 버렸어요. 맞아요. 11년? 네. 그쵸. 어떠세요? 그 데뷔하실 때의 마음과 지금 이렇게 돌이켜 보시면 혹시 10년 동안 시를 쓰면서 살아온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면. 그 산문집 보도자료에 이제 온전히 20대를 시인으로 산 서윤우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그거 보고 약간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20대를 다 시인으로 보냈단 말이야?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의 마음가짐과 지금의 마음가짐은 진짜 변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아마도 앞으로도 그럴 거고 약간 시에 대한 어떤 투명한 마음은 여전한 것 같아요. 물론 시를 둘러싼 저변의 것들이 문제지 저를 조급하게 하거나 저를 불안하게 하는 것들은 시가 아니라 사실 시 주변의 것들이고 시에 대한 마음 자체는 항상 올곧게 걸어온 것 같아요. 되게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아, 같아요. 네. 네. 맞아. 사람이 늘 그렇지. 네. 시는 좋은 거. 맞아요. 앞으로의 계획도 말씀해 주신다면. 앞으로의 계획이 사실 없어요. 이제 뭔가 저는 이제 사실 아주 길지 않은 시간에 책을 많이 냈어요. 그래서 요즘에 드는 생각은 좀 기분 좋게 소진되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이제 좀 진짜 좋게 텅 비었다. 뭔가를 다시 꾸며볼 만하겠다. 이런 좀
지척이 놓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제가 하고 있던 것들을 이제 묵묵히 하고 그리고 이제 또 코로나로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이 시대에 좀 주눅들지 않고 이 시대를 좀 적응하면서 저만의 리듬을 찾으면서 살아가는 거. 그리고 좀 요즘에는 혼자라는 감각을 좀 지우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맨날 뭐만 하면 혼자, 난 혼자야. 나는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결국엔 누군가와 함께 있었던 시간들 때문에 혼자라는 감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좀 더불어 사는 것에 대해서도 좀 많이 탐구하고 실천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되게 기분 좋게 소진되었다는 말씀도 너무 네. 좋아요. 되게 청량감이 느껴졌어요. 맞아요. 나도 그렇게 소진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혼자와 더불어라는 말씀도 너무 좋았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보내드리기 전에 아쉬운 마음을 담아서 여쭤볼게요. 네. 많은 것을 그만둔 지금 새롭게 시작해야겠다고 생각나는 목록 1번은 뭐가 있을까요?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것은 저를 좀 놓아주는 건데요. 이거는 그냥 제 스스로 저를 좀 되게 많이 쥐고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거는 제가 살아온 어떤 생존 방식이기도 했는데요. 이제 좀 느긋해지고 싶다는 생각. 그 느긋함에 어떤 누군가의 품을 내어줄 수 있는 좀 사람이 되면 좋겠다. 항상 올곧고 올바르고 단정한 사람으로 살려고 노력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좀 그게 지겨워져서 좀 더 품이 넓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30대가 되셨네요. 네, 30대니까 네. 30대의 어떤 여유로움을 네. 확 느껴졌어요. 아,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문소 청취자 여러분께 안녕 인사 남겨주세요. 남기고 싶으신 말씀. 저는 문장의 소리 진짜 자주 듣거든요. 왜냐하면 작가들의 목소리를 들을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많이 듣는데 습작을 할 때도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걸 듣고 계신 분들 자기 자리에서 생활의 리듬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안부를 전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해요. 네, 고맙습니다. 서윤호 시인님 보내드리고 저는 잠시 뒤에 돌아올게요. 오후에 따뜻한 햇살 자꾸 당신을 데리고 오네. 버릴 수 없었던 그날 그 기억들 아직 저 빛들 속에 숨어있나. 괜찮나요? 그립다 말하면 내 꿈에 초대할 텐데. 괜찮나요? 그립다 말해요. 오늘 그대를 초대할게. 문장의 소리. 한국문학번역원이 제5회 한민족 이산문학 독후감 대회를 개최합니다. 이산문학은 태어나고 자란 땅을 여러 이유로 떠나야 했던 이들이 낯선 타지에서 겪었던 삶의 여정과 아픈 기억을 담은 값진 우리문학입니다. 대회 도서로 지정된 25종의 이산문학 작품 중 한 권을 읽고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감상을 나누어 주세요. 총 수상 인원 37인, 총 상금 1,750만 원. 소통과 평화의 플랫폼 웹사이트에서 8월 31일까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www.diasporabook.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장의 소리 2부 작가들의 수상한 취미생활
본업인 글쓰기 외에 전문가 못지않은 방대한 지식을 자랑하는 작가들의 취미생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지향 작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설 쓰는 정지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지향 작가님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게요. 2014년 장편소설 초록 가죽소파 펴르기로 문학동네 대학소설상을 받으며 작품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지난해 첫 소설집 토요일의 특별활동을 출간하셨습니다. 요즘은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네, 책이 작년 가을에 나왔는데 네. 아직까지도 뭐 간간히 작은 행사들이 있어서 그런 행사들 하면서 독자분들 조금 만나고 있고요. 새로운 단편 소설들도 조금씩 발표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아, 네. 저희 문장의 소리 구성 작가로 활동을 하셨다는 네. 얘기를 들었어요. 네. 저희 제작진에게 좀 뭐 팁이라도 남겨주고. 네, 제가 뭐 조언을 해드릴 말씀은 없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2년 동안 구성 작가로 일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뭐 매번 작가님들 만나다 보니까 일이다 보니 좀 힘들고 지루할 때도 있었는데 네. 돌이켜 보니까 그렇게 많은 작가님들을 초대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작가님들과의 만남을 더 소중하게 생각할 걸 이런 아쉬움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 좀 많은 걸 배웠어요. 그러니까 마음가짐을 달리해야겠다 이제부터. 지나고 나면은 다 아쉬운 순간들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한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겨우 다른 사람의 표정을 제 것인 양 흉내내지 않을 수 있게 된 것도 같다. 토요일의 특별활동 작가의 말에 적으신 문장입니다. 소설뿐만 아니라 삶에 대해서 느끼신 생각인 것 같아요. 네. 제가 2014년에 문학동네 대학소설상 받으면서 작품활동 시작해서 좀 비교적 이른 나이에 23살, 4살 그때 네, 작품활동을 시작했고 또 책이 나오는데도 시간이 좀 텀이 있었던 셈이었어요. 그래서 그간 썼던 소설들을 좀 골라내고 묶으면서 돌아보니까 제가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지 또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아가는 과정이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데뷔 이후의 시간들이. 네, 그래서 그런 문장을 썼던 것 같습니다. 이제 겨우 남의 표정을 흉내내지 않을 수 있는 정도는 된 것이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큰 깨달음이 아닐까 네. 생각을 합니다. 전 아직도 흉내내는 것 같아요. 저도 물론 잘 모르겠지만 네. 오늘 정지향 작가님과 이야기할 취미는 바로 요가입니다. 언제부터 요가를 하셨어요? 네, 제가 이쯤에서 좀 이실 짓고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사실은 뭐 제가 요가에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출연을 하긴 했지만 사실 제가 요가를 이건 정말 내 취미야, 내 거야 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요가를 해오지는 못했습니다. 네, 다만 아마도 관련해서 이번에 소설을 쓰기도 했고 또 같이 요가를 하고 소설을 쓰시는 선배 작가님들이랑 앤솔로지를 내기로 해서 이렇게 관련해서 초대를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답변을 드리자면 저는 처음 요가를 해본 거는 20살 때였습니다. 네. 네. 그때 제가 혼자서 첫 배낭여행을 떠났었는데요. 네, 인도에 갔다가 어떤 좀 그냥 단순히 여행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좀 뭔가를 배우고 새로운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도에 가 있는 동안 여러 인도 사상가들의 책을 읽고 막 좀 사람들이랑 이야기도 나누다가 리시케시라는 마을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거기가 요가의 발원지라고도 얘기가 되고 또 비틀즈 멤버들이 수련을 했던 걸로도 이제 유명한 이런 인도 북부의 작은 마을인데 거긴 관광지도 아니고 이제 요가를 하시는 분들밖에 없어요. 거기 가보면. 그리고 마을 전체에 뭐 육식이 전혀 공급되지 않는 채식
마을이고 네 그런 곳에서 이제 머무르면서 겐지스강 상류라서 물도 굉장히 맑습니다. 맑은 겐지스강이 흐르는 이런 자그마한 채식 도시고 거기서 이제 보름 정도 머무르면서 해가 뜨는 시간이랑 해가 지는 시간에 수련을 한 차례씩 하거나 뭐 또 아유르베다라고 하는 인도 전통 뭔가 마사지 관련된 수업도 좀 들어보고 명상 클래스도 다녀보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가를 꾸준히 해온 건 아니지만 좀 나름대로 이렇게 애정을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한 것만 아닐 뿐이지 뭔가 되게 제대로 배우고 오신 거잖아요. 네, 나름대로는 뭐 발원제 가서 그쵸. 이렇게 전통적인 그러니까. 네, 수업을 들었으니까 네, 그랬습니다.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대답들을 해주셔가지고 네, 아유, 감사합니다. 그 TV에서 요가하는 연예인들의 모습도 많이 나오고 최근에는 이제 출연하신 정하나 작가님을 비롯해서 작가분들도 요가를 많이 하셔가지고 이게 친숙한 운동이긴 한데 저는 정말 잘 몰라요, 이 세계를. 네, 네. 요가의 종류가 다양한가요? 네, 이제 뭐 보통 동네에 있는 이런 요가원들이라든지 아니면 헬스클럽에 가면 이렇게 그룹 엑서사이즈, 그래서 GX라고 하는 이런 요가들 같은 경우는 딱 한 장르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현대인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동작들을 섞어서 이제 가르쳐 주시는 경우들이 많고요. 조금 더 전문적으로 요가를 하게 되면은 이 요가의 창시자들 이름을 따서 계파를 따서 이렇게 뭐 아시탄가, 하타, 아yen가, 비크람 이런 다양한 종류의 요가가 있다고 합니다. 정말 전문적이다. 그러면 이 요가를 하시는 분들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게 뭔가 운동이라기보다는 수련? 네. 뭐 이런 의미가 더 큰 것 같아요. 네. 좀 아무래도 이렇게 호흡과 몸의 반응을 살피는 운동이다 보니까 평소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좀 내 몸과 호흡에 대해서 좀 집중해 볼 일이 없잖아요. 내 몸도 내 몸 같지 않을 때가 많고 네, 그런 것들을 이제 가만히 바라보는 시간 동안 어떤 합치 같은 걸 경험하시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요가에 관련된 에세이들을 많이 읽어봤는데 다들 어떤 순간에 이제 요가를 수련하시다가 눈물을 터뜨리신 경험을 이렇게 쓰시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정하나 작가님도 그 얘기 해주고 가셨어요. 아, 정말요? 네. 네네. 그래서 저는 눈물을 흘린 적은 없는데 아마 제 수련이 부족한 탓이겠지만 이제 거의 모든 요가 에세이에서 그런 눈물을 터뜨린 경험, 그 경험을 굉장히 많이 기술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측면들을 바라보면 확실히 정신적인 면이 있는 수련에 가깝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무 궁금합니다. 전 정말 해보고 싶지만 이 순간의 다짐으로 끝나겠죠. 그 어떤 강문종일지 너무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정지향 작가님의 요가에 대한 사랑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질문 몇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는 내용을 잘 들으시고 yes 또는 no로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처음 물구나무 서기를 했을 때 첫 소설을 썼을 때만큼 뿌듯했다. No. 여행을 갈 때면 요가복과 요가 매트를 꼭 챙긴다. No. 매일매일 쓰기와 읽기는 빼먹어도 요가는 빼놓지 않는다. No. 네, 네, 좋습니다. 네. 이제부터 yes or no 대답하신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구나무 서기를 요가를 딱 하면 처음 생각하게 되는데 어려운 자세들이 정말 많죠. 이 물구나무 서기 말고도.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아직 어떤 선생님도 물구나무 서기를 해보자고 얘기해주지 않으셨어요. 아마도 위험하고 어려운 동작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말 그 어려운 동작인데 딱 해놓으셨을 때 있으세요? 네, 저는 그 나무 자세라고 하는 이렇게 한 발을 들어 올려서 이렇게 정렬하는, 집중해서 하는 자세를 굉장히 잘 못하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몸이 많이
한 발을 들어 올리고 서 있으려고 하면 굉장히 그런 편이었는데 이제 선생님들께서 한 점을 바라보고 가만히 서 있으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근데 마음같이 안 됐었는데 그거를 매일매일 이제 요가원에 가서 하다가 어느 순간 굉장히 오래 막 1분 정도를 유지하게 됐을 때 네, 굉장히 뿌듯함이 컸던 것 같아요. 네. 한 발로 서가지고 네. 저는 몇 초 못 버틸 것 같아요. 흔들리고 막. 네네 저도 계속 발이 떨어지고 뭐 굉장히 그랬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정말 수련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 걸 보면은. 그러면 아직 하지 못했지만 도전하고 싶은 자세나 계속 시도하지만 실패하는 자세 있으세요? 오늘 이 질문지를 받고 나니까 꼭 물구나무 서기를 시도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물구나무 서기. 네. 아까 스튜디오 밖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저는 벽에 기대서 하는 네. 물구나무는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그것도 하려면 하는데 네. 정말 어려운 게 유지인 것 같아요. 네. 수련을 해야겠죠. 주변에 요가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행을 갈 때 매트와 요가복을 꼭 챙겨 가신다고 하는데,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도에 또 다녀오셨잖아요. 네. 그 발원지. 네. 다른 나라나 야외에서 하는 요가는 실내에서 하는 거랑은 완전히 다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매트와 요가복을 항상 챙겨가지는 않지만 네. 제가 태국에 머물렀을 때도 원데이 요가 클래스에 가끔씩 갔었거든요. 이제 태국처럼 이렇게 해외에서 온 장기 여행자들이 많은 도시들에는 하루치 이렇게 레슨비를 내고 들을 수 있는 클래스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좀 몸이 찌뿌둥할 때는 그런데 다녀오기도 하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제 다른 나라에서 요가 수업을 들을 때 항상 어려운 건 언어겠죠. 어쨌든 그렇지 않아도 영어가 어려운데 어떤 신체의 특정한 부위를 지칭하는 말이라든지 아니면 그 사이사이에 또 그 인도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떤 요가의 특정한 자세 같은 것들을 언급하시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집중력이 잘 흐트러지고 나 혼자 다른 동작을 하기도 하고 재밌겠다. 그런 점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상상해보니 재밌을 것 같아요. 요가도 이제 쓰기와 읽기처럼 매일매일 꾸준히 해야 되는 건가요? 어떠세요? 네, 언제 요가를 하세요? 합니다. 저는 지금은 일주일에 3번 9시에 수업을 나가는데 자주 빼먹습니다. 사실은 너무 일찍 일어나기가 힘들어서 빼먹을 때도 많고 네. 그런데 확실히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요가를 하기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요가 소설을 쓰기 한 3개월 전부터 다시 요가를 시작해서 이제 몇 달째 다니고 있는데요. 요가를 하기 전에는 제 몸이 딱히 무겁거나 뭉쳤다는 생각을 못 했었는데 오히려 시작하고 나니까 며칠 쉬었을 때의 찌뿌둥하고 뭉친 느낌이 되게 생생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갔다 오면 확실히 뭔가 혈액순환이 잘 되고 손발도 따뜻하고 네 그런 점들이 있어서 정말 꾸준히 하면 정말 좋은 운동인 것 같다고 새삼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나의 육체를 느끼게 되는 거잖아요. 네. 나의 신체를. 네. 그것도 되게 새로운 경험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자꾸 생기는데.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취미생활과 관련된 문학 작품을 소개해 주셔도 좋고 직접 쓰신 취미와 관련된 문장을 낭독해 주셔도 좋은 그런 시간입니다. 네. 어떤 문장을 읽어주실 건가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이번에 쓰게 된 요가 관련 소설을 하나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네. 엔솔로지를 만들었어요. 아직 출간되지는 않았고 선공개가 밀리에서재에서 됐고 이번 9월에 서울국제도서전에서 선공개가 된 뒤에 출간이 될 예정인 아마도 가제가 요가하는 마음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네. 그 소설집에 실릴 제 소설 핸즈오프라는 작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러면 정지향 작가님의 낭독 들어보겠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끝없이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몸에 새겨온 아사나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저는 오랫동안 요가가 5,000년에 이르는 유구한 전통이라는 말을 믿어왔습니다. 인더스 문명의 수도 모헨조다로에서 시작된 이야기였죠. 유적지에서 발굴된 몇 개의 문장에 시바신의 원형격인 형상이 가부좌를 한 모습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인류는 아직 인더스의 문자를 해석하지 못했고 그래서 그것이 신체와 정신을 위한 수련 자세라는 근거는 찾기 힘들었습니다. 그 외에 요가라고 부를 만한 다른 동작이 함께 새겨져 있던 것도 아니었죠. 그럼에도 요가의 근원을 간절히 알고자 했던 연구자들은 기대를 품었습니다. 그 기대는 검증을 거치기도 전에 요가 업계로 널리 퍼져나갔죠. 우리는 그렇게 다소 얼렁뚱땅 요가 5,000년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현대 요가의 아버지 크리슈나 마차리아는 기원정 2세기경 집필된 요가 쿠룬타라는 고서로부터 요가를 배웠다고 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한자 파탄잘리의 저서입니다. 그러나 사실 요가 쿠룬타의 원전을 본 사람은 오직 크리슈나 마차리아뿐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야자나무 잎사귀 위에 쓰인 쿠룬타는 그가 발견했을 당시 이미 많은 부분 소실되어 있었거든요. 크리슈나 마차리아가 내용을 옮겨 적기 무섭게 개미가 몰려와 책을 먹어치워 버렸습니다. 당신은 제 이야기에 반사적으로 인상을 찌푸렸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이전에도 자주 우리의 신념을 의심받아 왔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구루들은 우리가 소모적인 논쟁과 세속의 용광로인 인터넷에서 멀어져 수련에 집중하기를, 더 높고 영원한 본질을 추구하기를 권했습니다. 저는 요가가 오랜 전통에 기반을 두고 있을 때만 의미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요가가 가진 힘을 체험했고 이제 많은 과학자가 나서 요가가 신체와 뇌에 끼치는 긍정적 영향을 속속들이 밝혀내고 있지요. 하지만 밤새 잠들지 못하고 자료를 뒤적이는 동안 저의 궁금함은 커져만 갔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왜 질문하지 않았을까요? 이 모든 것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부분을 읽어주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이 부분이 소설의 첫 장면이고요. 제가 이번에 요가 소설을 쓰려고 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하고 제가 나름대로 요가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을 돌아보면서 가지게 된 궁금증 그 자체였습니다. 요가라는 전통이 굉장히 오랜 시간 이어져 왔다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고대의 인도로부터 이어져 온 아주 유구한 정신적인 수련이라고 알려져 와 있는데요. 사실은 정확한 근거를 찾기가 힘든 점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를 전문가들도 인정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게 정신적인 어떤 수련의 일종으로서 받아들이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궁금증들을 좀 되짚어 나가는 방식으로 소설을 구성했는데요. 네, 그래서 이 첫 부분의 궁금증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요가 이론 특강 잠깐 들은 거 아, 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난해 가을에 출간된 첫 소설집 얘기도 해볼까 해요. 네. 토요일의 특별활동이라는 소설집인데 이 표제작인 토요일의 특별활동이라는 단편소설에는 두 여중생 나와 정민이 등장합니다. 독서토론부, 수학연구부, 탁구부, 합장부 등등 모든 부서 중에서 적성을 찾지 못하고 이들은 적성연구부에 들어갑니다. 작가님은 혹시 학창시절에 부서활동 하신 거 있으세요? 저도 이런 부서를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적성연구부라는 정확한 부서 명칭은 아니었지만 제가 기억하기로 그 토요일 CA 시간에 부서활동 시간에 항상 자기 성격을 파악하는 설문지나 요즘 유행하는 MBTI와 비슷한 이런 검사들을 많이 하고 그랬던 게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아마도 저 역시도 저에 대해서 굉장히 알고 싶어 했던 그런 청소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 네. 또 저의 경험에서 출발한 소설인 것 같아요. 네.
그게 재미있었거든요. 뭐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할 수 있는 특별활동 시간에 자기가 좋아하는 걸 찾아가는 일을 하는 청소년들의 이야기가 재밌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네. 적성 연구부 저도 들어가고 싶네요. 저도 저의 적성을 알고 싶습니다. 싫어하는 것만 많아. 좋아하는 건 뭔지 맞아요. 모르겠어. 싫어하는 거 찾는 게 훨씬 쉬운 것 같아요. 작가님의 소설집에는 10대, 20대 여성들의 삶과 고민들이 녹아있는 작품들이 많이 담겨 있는데 문단 내 성폭력이나 그룹피와 같은 낭만으로 포장된 여성 착취에 대한 이야기들도 있어요.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이신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많은 관심을 또래들이 다 그렇겠지만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여성분들이 다 그렇겠지만 지난 몇 년간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주제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런 작품들을 많이 쓰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바로 옆에 일들이고 네. 네, 아직 끝나지 않는 것들이어가지고 저도 많이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나라는 소설에서는 주인공 진아가 대학교 문예창작학과 창작 수업에서 과거 문학회 회원으로 함께 활동했던 한나를 다시 만나는 이야기인데요. 문학을 함께 공부하면서 느끼는 묘한 감정들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지난번 청취자 특집을 하면서도 느꼈지만 저희 팟캐스트 듣는 분들 중에 문학 공부하시는 분들, 창작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혹시 이분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세요? 저도 그 문장소리가 굉장히 오래된 방송이잖아요. 저도 고등학생 때부터 문학을 전공했는데 좋아하는 작가님 이름이 뜨면 항상 문장소리 들어와서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문학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께서 좋아하는 작가님들 나오실 때마다 열심히 듣고 계신 것 같아요. 맞아요.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같이 열심히 쓰자는 맞아요. 네, 거겠죠. 맞아요. 네. 우리 같이 열심히 해보아요. 네. 저도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맞아요. 감사합니다. 현재 쓰고 계신 이야기 있으세요? 앞으로 작품 활동 계획 이런 거. 네, 저 이번 소설집에도 뭔가 사별 죽음에 관한 이야기들을 좀 썼었는데 지금 개인적으로 자살 가족을 주제로 하는 에세이집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세이집? 네네. 그래서 관련된 작업들 좀 이어나가고 사실 올해 꼭 내고 싶었지만 그러지는 못할 것 같지만 네 이렇게 관련된 에세이를 준비 중이고요. 또 소설도 계속해서 많지는 않지만 이런 저런 기회를 통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장편 소설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네. 많으시네요, 계획이. 그렇죠. 지금 하시는 모든 것들이 네. 쭉쭉쭉쭉 잘 뻗어나가길 감사합니다.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작가님께서 지난해 출간한 첫 소설집 토요일의 특별활동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사랑해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 소설가로서의 꿈이 있을까요, 혹시? 어려운 질문. 아니면 요가를 하는 소설가로서의 꿈? 네, 계속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다음에 어디 가서는 저 요가 취미예요.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있을 만큼 좀 앞으로 꾸준히 수련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작가로서는 그냥 열심히 계속해서 꾸준하게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네, 지치지 않고 해나가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맞아요. 네. 꾸준히 하는 게 뭐든지 제일 꿈인 것 같아요. 저도. 네, 어렵고 정말 네, 작가님께서 꾸준히 요가도 작품 활동도 하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나에게 요가란 땡땡이다 정의를 내려주신다면요? 요가란 더 친해지고 싶은 친구다. 이렇게 그래, 우리 좀 더 친해지자. 네.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가와 절친이 되시길.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문장의 소리 작수치에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에게 인사 말씀 남겨주세요. 네.
저 오랜만에 문장의 소리 녹음하러 와서 굉장히 떨리고 행복했고요. 오늘 말씀드렸던 요가와 관련된 엔솔러지 참여하신 다른 작가분들 저보다 이제 요가 경력이 아주 많으신 분들도 있고 강사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도 있고 또 저처럼 좀 취미로서 요가를 즐기고 있는 작가님들도 참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다 몸에 관심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네, 한 번쯤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문장의 소리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연출 박소란, 구성작가 정선임, 방수진, 저는 최진영이었습니다. 일주일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